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 작가님이 평소 그 이전에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저도 서점을 자주 가는 편인데 정 작가님이 소개될 이 책을 보고서 구매를 하고 싶었던 충동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책을 생각하고 가서 다른 책을 구매했습니다. 충동 구매하기엔 좀 비싼 책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정 작가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네,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맥마스터라는 이제 전직 군인이자 백악관 수석안보보좌관이 이제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73 이스팅 전투에서. 그렇죠. 유명했죠. 지휘관으로서 9대 전차를 가지고 당시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전차를 80대 정도를 지려밟고 했던 사람이고, 단순히 그냥 책을 읽어보면 단순무식한 군인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백악관에서도 안보보좌관을 일했고 지금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군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교사고에서 군인 집안 이고 그런 가풍들이 여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제목은 뭐 게임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배그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전 세계 정세.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군인이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군인이고, 책이 나온 게 한 2년 전쯤이거든요. 미국 원서로. 근데 여기에 뭐 그냥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라든지 푸틴의 동향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상당 부분 예측이 맞았어요. 예, 그런 건 단순히 이 사람의 책이 그냥 군인으로서 자기의 자서전이라기보다는 하죠. 그리고 유명하죠. 백악관에서 일하다가 트럼프랑 사이가 틀어져서 트위터로 해고당한. 아이고. 네, 그런 이제 약간 자기 기준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트럼프랑 일했다고 약간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아들 부시가 그 전쟁을 이렇게 막 일으키려고 했을 때 백악관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했던 게 누구였냐면 콜린 파웰이었어요. 그 안에 아들 부시도 그렇고 우리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콘돌레 라이스도 그렇고 다 매파였어요. 되게 웃긴 건 군대는 아들 부시는 그냥 주방이군 공군, 그렇죠. 월남전 한창이었는데 나머지는 군대는 근처도 안 가봤던 사람들이 전쟁을 얘기했던 반면에 실제로 전쟁을 겪어봤던 군인이었던 콜린 파웰만은 온건파였죠. 그리고 맥마스터 같은 경우도 전쟁을 실제로 겪어봤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강경한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대를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어쨌든 트위터로 해고를 당했고, 이후에는 사실 주한미군 사령과 물망도 오르긴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근데 지금은 그냥 연구원으로서 본인이 이제 연구를 쌓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력 분석가. 네, 전력 분석가인데 아주 레벨이 좀 높은 전력 분석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쟁은 정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고 21세기에는 그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옛날같이 뭐 나폴레옹 전쟁 시기처럼 막 100만 명쯤 죽어도 뭐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시기는 안 됐어요. 지금 그 물량전의 화신이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조차 사망자가 2만 명 정도 나온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총동원령을 내려야 할지, 그 다음에 막 그 연령대가 막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 막 60대 이상 징집한다 그러고 막 죄수들 징집하고 용병들 데려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이해해야 되고, 특히 좋든 싫든지 간에 미국 정치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보실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 이 책 이렇게 일단 두께는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6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자소될 것 같은 두께죠. 챕터가 배구 주무셔도 돼요. 네, 챕터 한 7부로 돼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사고 싶었던 개인적인 거는 말씀 주셨듯 맥마스터의 각각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가 궁금했고, 거기에 분석의 하나는 바로 북한, 한반도의 정세도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핵 관련돼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도 궁금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건인데,
뭐 기대대로 이 책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뭐 밀떡으로서는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충동 구매하기는 좀 어렵지만 읽어볼 그렇습니다. 만한 책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책 배틀그라운드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이제 정 작가님이 계속 이제 시리즈로 네. 우리가 말씀 주시는 만약의 전쟁사. 만약에. 이번 시간은 또 어떤 전쟁사 시리즈를 갖고 오셨나요? 사실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대체 역사죠.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좀 희망적인 분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다뤘던 거는 이제 소수의 이제 미군이 훈련시켰던 부대가 한반도에 잠입해서 작전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였었는데 그 외에 사실 중일 전쟁 시기에 중국에서 우리 광복군이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대규모 군대를 만들지 못하고 실전에 투입되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 부대가 사단급으로 편성이 돼서 만약 45년 8월쯤에 한반도 북부에 이제 진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뭐 중구난방이 아니고 그 편제화기도 좀 이렇게 그렇죠. 다양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게 이제 규격화돼 있고 제대로 된 뭐 사단 혹은 여단급의 그런 부대였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네네. 사단이 갖춰야 될 싸울 부대잖아요. 싸우는 그렇죠. 부대, 사단이 갖춰야 될 화력과 그렇죠. 무기 편제를 그게- 갖고 있는가? 음. 예.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당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사실 독자적인 작전권도 주지 않았고 네. 거기다 2성급 무기만 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숫자도 많지 않았죠. 네. 그럼 광복군은 어떻게 탄생을 했어요? 광복군 같은 경우는 1940년 9월 17일 이제 충칭에서 결성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직속으로 들었던 무력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그런 부대였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실제 역사에서는 뭐 중국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불비했었기 때문에 그냥 충칭에서 소규모 편제가 됐다가 독수리 작전을 통해서 이제 뭐 공격을 준비했지만 잘 안 됐죠.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실제 역사고. 이게 그다음- 그건 창설 때 광복군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현실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의 간섭이라든지 뭐 그다음 방치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질 유의미한 이제 부대 예. 독수리 작전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부대라고는 볼 수는 없었지만 뭐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변수가 있죠. 미국의 물자 보급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안으로 갔던 화북 의용대 네. 조선 의용대죠. 조선 의용대가 합류를 가지 않고 합류를 하게 돼서 화북 일대 근거지를 마련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단급 부대의 편제도 예. 불가능하진 않죠. 그럼 만약에 광복군이 사단 편제, 네. 중화기도 자재로 갖춘 그런 부대로 예. 됐으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그럼 어떤 무기들을 보통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미군이 쓰던 무기들을 그대로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겠죠. 네, 뭐 카빈이라든지 그다음에 M1 M1, 게런드, 그다음에 뭐. 이제 뭐 BAR 같은 경우도 예. 받았고 뭐 중화기라 그러면 뭐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받았을 전차까지? 가능성, 전차와 뭐 야포까지. 셔먼까지는 몰라도 뭐 M5나 M3가 그렇죠. 스튜어트는 경전차 정도는 가능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 작전 원래 계획처럼 이제 공수 낙하로 이제 소규모 사보타지용 부대를 이제 서울과 이제 각 대도시에 이제 뿌리는 게 첫 번째 작전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사단급 부대는 당연히 그렇게 공수 투하는 안 되니까 육지를 통해서 한반도 북쪽에서? 북부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있겠죠. 뭐 중국군 자체만으로는 사실 45년 8월까지 좀 어려웠지만 그 45년 8월에 소련군이 만주를 공격하면서 만주 일대 이제 일본군 방어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때 틈이 있다면 밀고 들어가서 이제 한번 더 붙고 신의주서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네. 이미 독일 진영 그러니까는 유럽 지역은 이미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끝났잖아요. 8월 달에 이제 일본 하나 남아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전력을 그만큼 다 소진하고 이미 약화돼 있었을 텐데 우리 거기에서 그러면은 북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북방에서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고요. 크게 예. 없었고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예. 현황인데 한반도에 그동안에 주둔을 하고 있던 일본군은 적어도 2개 사단이었어요. 예. 그 가장 또 뭐 많았을 때는 3개 사단까지 일시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 2개 사단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가 가정해야 될 그 시점에는 1개 사단 규모였습니다. 한계사다. 결국은 이랬을 때에 우리 광복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전투가 뭐 평양을 점령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을 때 그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은 광복군 1개 사단 측 병력이 한반도 어딘가에 있었다면이라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보타주용으로 투입됐던 부대들이 한반도 곳곳에 있었다면 게릴라나. 있었다면 일본은 그냥 그 미군이나 소련군한테 항복할 수 없이 그냥 무장해제를 하고 광복군에게 항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그 38선이 나누는 첫 번째 명목이 일본군의 무장해제용이었어요. 그렇죠. 소련하고 소련이 나눠서. 위에서 내려오고 미군이 위에서 올라갈 때 양쪽이 충돌하면 안 되니까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하고 남쪽은 미군이 무장해제. 그러니까 첫 번째 38선은 분계선이라기보다는 뭐 나중에는 그렇게 변했지만 처음에는 미군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하기 위한 어떤 경계선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종의 경계선이 돼버렸는데 그 경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광복군이 맡으면 되니까. 예. 저는 그 가정을 똑같은 그 김 PD님의 질문에는 저는 이런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전차도 필요하면 좋겠죠. 또 포병도 필요하면 좋겠는데 예. 가장 정말 필요하고 좋을 거는 기동을 빨리 할 수 있는 전술 차량이라도 확실하게 한 개 사단이 전부 기동할 수 있는 것만 있었으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게 희망적으로 우리가 달성되려면 평양 정도를 빨리 우리가 제일 그렇죠. 먼저 광복군이 탈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동이 빨라야 돼요. 러시 지금 지프하고 트럭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소련군이보다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만약에 지금 그 가정을 둔 거에서 가장 포인은 바로 우리 광복군이 먼저 속도죠. 한반도로 들어오느냐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한계사단은 사실 무늬만 사단이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교전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전차가 만약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는 빨리 들어오는 게 급선무였다. 차라리 그레이하운드 같은 장갑차하고 예. 뭐 그렇죠. 지프와 트럭 그렇죠. 예. 중심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일본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 당시 한반도는 그 북쪽의 관동군, 예. 그 다음에 남방 본토에 있던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상당수는 뭐 상비사단이라기보다는 현지 징집한 뭐 부대. 부대 네, 이 미군처럼 세계 연대와 포병 연대를 갖고 있었지는 않고요. 예. 포병 대대 하나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섹터, 그러니까 이제 그 본부는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다 뒀고 그리고 주력 부대는 평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 한계 연대가 사실은 후방에 이제 있었지만은 그 지금 그런 상황, 지금 그 시점의 상황에서는 경성으로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45년 8월 시점에서 일본군이라는 게 주요 장비와 병력을 대부분 태평양 전선 및 관동군에게 뺏긴 상태라. 그렇죠. 근데 그 관동군조차 약체였기 때문에 조선군, 일본이 예. 얘기하는 예. 조선 주둔군 상당한 약체였긴 했어요, 진짜. 개인 화기와 그 다음에 그 공용 화기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봐야 기관총, 박격포 수준 갖고 있었죠. 야. 그렇지 그런 거 정도는 네. 우리가 충분히 그 기동 전력으로 격파시킬 수 있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그럼 소수의 미군도 같이 들어올 확률도 크네요. 군단이 당연히 따들었을 들어왔겠죠. 가능성이 예. 굉장히 예,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복군이라 하더라도 모태가 물론 게릴라전으로는 잔뼈가 굵은 그런 병력들입니다만은 예. 정식 정규전을 할 때 그런 전술과 전략을 피거나 예. 그런 신형의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는 우리가 이제 한참 부족했죠. 예, 고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군사 고문단은 당연히 따라왔겠죠. 그 8월 10일 날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고 만약에 8월 초에 그러니까 8월 1일 날만 시작했어도 그 사단 병력이 만약 있어서 시작만 했어도 꽤 우리나라한테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되게 많지 않나? 많았죠. 뭐 일부에서는 예. 뭐 폴란드 국내군이라든지 동유럽의 이런 국가들을 보면서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동유럽과 우리나라의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지형은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일본군의 항복을 받게 되면 미군이나 소련군이 무장해제를 위해서 진주에서 38선을 그어버릴 명분이 없죠. 소련 자체가 들어올 만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미군과 함께 들어온다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강조하지만은 예. 그 당시 그 이전에 독립군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독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 예. 이런 거는 너무도 강렬했거든요. 그거의 모태가
돼서 광복군 조직했고 말씀대로 우리가 네. 가정한 대로 사단의 어떤 편제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의 일본군 네. 상대로 상당히 완승을 거뒀을 가능성이 짙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상상만 할 때마다.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임시정부가 미국에 의해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놓친 상태고 뭐 김무성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그 주체적인 게 없어지고 그냥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모든 잘못의 상당 부분 잘못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아마 우리나라에 광복군이 들어오면 네. 그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 그대로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저는 친일파가 일단 척결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바뀌지 않을까 하는 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역사고 우리가 그걸 뭐 그 당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를 따지기 이전에 예.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전쟁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국 그리고 중요한 게 임시정부 헌법에 따르면 1년 안에 총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제 실제로 돌아오게 되면 임시정부가 그냥 계속 쭉 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총선거를 치른다고 1919년에 저기 상해에서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이미 정해놨어요. 임시 헌법에 우리는 돌아가서 1년 안에 총선을 치른다. 그 의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 그게 대통령 중심제건 의회 내각제든 예. 어쨌든 여기서 선거를 다시 한번 한다. 예. 라는 거였죠. 그렇게 돼도 사실은 임시정부 측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을 거고요. 46년도쯤엔. 그러면은 네. 확실히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이데올로기가 극심했던 그 시절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무력으로 한반도를 탈환을 하고 했을 네. 때에 벌어지는 거는 그런 것들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양측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진 각 분야의 사람들도 사실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저기 갑툭 튀인 김일성이가 네. 소련군의 어떤 그 후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갑툭튀로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니까요. 뭐 14연대 반란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예.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한국 전쟁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46년도에 그렇게 총선이 치러져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건 뭐 한반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빨라졌을 거고요, 우리.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거와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하고는 그렇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50년도 53년까지 다 부서졌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씩 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예. 서울은 2번씩 주인이 바뀌었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미 공군의 폭격으로 뭐 평양에 3층 이상 건물이 남아있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상처만 남았는데 만약에 그때 한국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46년 총선 치르고 정상적으로 됐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한반도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졌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맞죠. 성장은 네. 진짜 일본에서 자기네도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전쟁 터지고 나서 일본 민족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하고 3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본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돈을 무지하게 벌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회가 날아간다면 원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장을 했긴 했지만 예, 그 그렇지만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지금까지 정도 하고 사실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 때 그런 참상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부분, 네. 그 일제 강점기라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그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망가지고 있고 자꾸 내리막길을 걷는데 내심 일본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제2의 한국 전쟁을 굉장히 바랄 텐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한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강의 기적이랄지 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도 하기 전에 네. 그런 것 자체가 그렇죠. 없는 거야 아예. 아. 예. 우리는 우리대로 굉장히 발전을 했을 네. 거고 맞아요. 일본은 뭐 일본대로 발전할 기회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전쟁 원자폭탄 두 발 그죠. 맞고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한 큐에 어떤 역전시킬 계기가 한국 전쟁 아니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예. 막판에 우리가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그렇죠. 우리 주권을 찾았다라는 그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원자폭탄 두 발 맞고 그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가 황복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습니다. 의미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약의 정쟁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반성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사실 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역사에 뭐 만약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은 없지만 그렇죠. 제가 계속 만약이란 얘기를 하는 거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런 시기에 만약에 또 나중에
비슷한 결정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바래.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게 뭐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좋아하고 연구하고 뭐 책도 읽고 막 그렇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가면 좀 재미가 없어요. 바로 네. 적용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도 똑같습니다. 북한에 그 긴급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중국 인민해방군 혹은 러시아 군보다 훨씬 먼저 빨리 평양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신속 대응사단을 네. 창설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자체도 신속 대응사단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죠. 아직은. 말뿐이죠. 말뿐이죠, 말뿐이고 아무런 기능을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할 수가 없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북부에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평양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국의 운명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이 그렇게 해서 한반도 북부의 일부만 차지한다고 해도 중국은 그렇게 염원하던 동해로 진출할 수 있어요. 심지어 네.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평양은 뭐 타국에 내주든지 대한민국에 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딜을 할 겁니다. 함경도는 달라. 가장 노리고 있는 게 중국이 노리는 게 함경도죠. 함경도만 노렸다면은 동해 진출. 그러면 제2도련선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걸 노리는 건데 우린 절대 안 주지. 당연히 우리 영토고 네.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너무 만약에 네. 전쟁사에 너무도 좋은 포인트를 맞아. 이 시점에 좋은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역시 정 작가님이다 싶었고요. 네. 뭐 하고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네. 광복군이 한 44년도에 들어왔다면 참 좋았을 네. 것 같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 정도만 해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노력분투한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체적인 군대를 양성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것도 예. 정말 대단한 거였죠. 그죠. 이게 네.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간다면 일제 강점기가 온 그 원인부터 따져서 한참 1800 몇 년대로 그렇죠. 가야겠죠. 네. 거기에다가 그냥 1800년대 초기에 붕당이라고 그래야 네. 되나요? 뭐 그런 정치 이런 것들 이런 폐해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방금 만약에라고 주신 그런 가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네. 행복을 주셨고요. 또한 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배틀그라운드도 꼭 좋은 책으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이번 시간이 굉장히 네.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네, 재밌게 잘 준비했고 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면서 저도 이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었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 한번 같이 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기대가 네. 됩니다. 우리 네. 만약의 전쟁사 예. 시리즈요. 그리고 책 나온 김에 우리 플래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플래툰 플래툰. 역시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계속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만약의 전쟁사 이야기 나눠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좋은 댓글도 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